네, 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9일 토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44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이제 기해년 황금돼지해인데 황금돼지해 왠지 어감이 좋죠. 황금돼지해 올 한해 그 앤디의 부동산 랩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산이 황금돼지처럼 많이 불어나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개될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큰 방향 줄기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런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자, 오늘은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제 이제 회사 퇴근하고 나서 간단하게 좀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뜬금없이 지금 지구본의 모습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 페이지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동북아, 중국, 대한민국, 일본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어떤 분위기로 될 건지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한 3%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 한국, 자,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미국도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제 국정연설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강조를 했고요.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정권을 지금 뭐 공화당이 잡고는 있지만 뭐 상원은 이제 그 공화당이 잡고 있고 하원은 민주당이 잡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그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뭐 사실 그 이제 새누리당의 그 민주당에서 이제 새누리당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뭐 그 집권 여당에서 이제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번 미국의 그 예산안을 한번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인프라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온 지 얼마 된 얘기도 아니고 이미 이제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인프라 투자 쪽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올해부터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10억 달러 규모거든요. 이게 자 10억 달러면 얼마죠?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10억 달러. 10억 달러 하면 하나로 한 1조 원 규모거든요. 1조 원이면 이게 50억 달러 450억 달러니까 한 45조 규모네요. 45조 45조 규모가 올해 그 인프라 투자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45조 11조, 18조, 25조, 31조. 그래서 그 대략 2019년부터 2028년도까지 한
193조 예,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될 예정이죠. 자, 이 금액이면 자, 인프라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인프라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뭐 미국이 이제 작년까지 뭐 굉장히 괜찮은 성장을 해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올해는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작년에 그 인플레이션 우려, 예, 과열된 경기를 어느 정도 좀 조절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 등을 단행했었는데,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 추세가 좀 많이 꺾였죠. 그래서 올해가 좀 약간 경제 선정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금리 인상을 예, 작년과 같이 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경제를 이제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좀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인프라 투자를 올해 이제 많이 하겠다. 보시면 뭐 거의 45조 이상 규모인데요. 45조 이상이면 굉장하죠. 자, 그러면 그 미국도 이렇게 지금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서 경기를 진작을 시키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제가 한번 몇몇 예, 인터넷 뉴스 기사를 살펴보다가 이런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 예, 중간선거 이후, 예, 작년 11월 달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라는 거고요. 오히려 예, 지금 현재 그 하원의 다수당인 예, 민주당에서 공화당보다 이런 공공 인프라 투자에 더욱 적극적인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예, 이건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이 이런 그 인프라 쪽 투자에 예, 상대적으로 예, 긍정적이었습니다. 예, 적극적이었죠. 예, 그래서 그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자체적으로 발표한 인프라 투자 계획에 보면 그 연방 정부 투자를 통해서 뭐 도로, 교통 시스템, 철도 인프라 등을 개발해서 1,5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예, 그 교과서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 예, 그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닉슨 대통령 때 예, 그런 그 SOC 투자를 성공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모범적인 사례라고 해서 예, 오랫동안 이런 그 인프라 투자, SOC 투자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경기를 이제 진작시키려 해 왔었죠.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초기에는 이런 SOC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았었죠. 그럼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SOC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현 민주당 정권에서는 뭔가 좀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SOC 투자를 안 하고 그 복지나 이런 쪽에 분배를 통해서 그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 그런 식으로 했었으나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약발이 안 먹혀서 예, 그 방향을 급선회를 했었죠. 그래서 그 작년에 예, 뭐 SOC 투자를 이제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산도 좀 늘리고 방향을 급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면제 프로젝트도 많이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거의 뭐 20몇 조 이상의 규모의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그 SOC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이러한 그 동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 방향이 전개가 될 건지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예, 커지는 민자 인프라 사업 주목. 미국도 이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인프라 투자는 많이 안 해왔던 거죠.
여기 보시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공공건설 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6%에 달했으나 2010년부터 17년도까지는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연평균 마이너스 1%. 예, 그만큼 인프라 투자를 못해 왔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 소비 회복에 집중한 정책, 투자 자금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상당 기간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45조 원 이상 규모의 큰 금액이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이죠. 그러면 뭐 건설 경기부터 해서 일자리 창출, 예, 미국도 다시 한번 예, 좀 들썩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잠잠해진 불길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거의 뭐 이제 올해 이게 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45조 이상의 규모, 그 다음에 11조, 18조, 25조 이상, 31조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부터 17년도까지 많이 못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이 인프라 투자 확대에는 동의를 하고 있으나 이제 재원 조달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으로 그 공공민간 공동 투자를 통한 인프라 투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금 활용을 통해서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뭐 건설, 엔지니어링, 물류, 철도 이런 부분이 이제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뭐 미국이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그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면 뭐 이런 그 뭐 건설 장비, 건설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이제 세계적으로 붐을 타겠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예, 뭐 장비를 수출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글로벌 건설 시장이 한 10조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한 1.5조 달러, 중국이 한 2.1조 달러, 요거 합치면 한 3.6조 달러 규모네요. 예, 글로벌 건설 시장이 한 3분의 1 정도를 예, 미국,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투자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하면 뭐 그 고용 창출의 효과가 가장 크죠. 예,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1,50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자, 그러면 일자리를 얻으면 예, 소비도 증가를 하고 예, 소비를 증가가 되면 예, 경제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번 예, 동북아 지역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예, 중국, 일본, 한국. 예, 중국 건설 시장이 2.1조 달러 규모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예, 지금 중국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 최근까지 지금 현재 미중 예, 그 무역 전쟁 중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중국이 이제 미국 대비 경제 규모가 중국도 굉장히 경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미국보다는 작죠. 예. 미국이 뭐 글로벌 초강대국인데 지금 뭐 트럼프가 뭐 거의 윽박지르면서 예, 중국을 예,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죠. 예, 뭐 시진핑도 지금 뭐 거기에 맞대응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거의 미국이 이기는 방향으로 예, 이러한 그 무역 전쟁이 예, 클로징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 자, 미국도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예, 경기를 부양시키려 하고 있고 예, 중국도 지금 과거에 예, 과거부터 이제 현재까지
과거라고 하면 뭐 막연하죠. 예,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녹록치가 않죠. 예, 과거에 이제 고성장에서 지금 이제 좀 그 고성장의 흐름에서 지금 지금 거의 뭐 성장이 많이 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정체된 성장의 흐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자, 중국에서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사업 승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지금 예, 1월 29일 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지에서 발표를 한 건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예, 약 그 1632억 달러, 약 183조 원 규모의 예, 인프라 사업을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 거의 2달간의 예, 규모인데 183조 규모면 예, 이 미국보다 많죠. 예,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이 뭐 한 그 1632억 달러, 예, 미국이 지금 450억 달러 규모인데, 자, 중국은 예, 지금 뭐 그 건조 경보 때문에 이게 문자가 날라왔네요. 예. 예, 지금 정신없는 와중에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이 450억 달러 규모의 지금 인프라 투자 금액이 이제 올해 집행이 될 예정인데, 자, 중국은 야, 역시 그 대륙 기질인가요? 거의 2달 만에 1632억 달러, 한 4배 정도 되나요? 예, 미국이 450억 달러니까 거의 뭐 4배 정도 규모의 예, 인프라 사업을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예, 2달 사이에. 그것도 183조 원 규모인데요. 이게 작년 12월부터 2017년도 12월 18년도 1월까지 2달 사이에 한 157억 달러 규모 대비 거의 10배 규모 이상 불어난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게 있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근에 예비타당성 면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죠. 그거랑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은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인프라 사업을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 지방방송 노이즈가 좀 들어갈 수도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뭐 제 방 밖에서 방음이 안 되는 관계로 좀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딸내미하고 엄마가 예,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예, 진행하면 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예, 최근 2달간 한 183조 원 규모의 예, 인프라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예, 뭐 비슷한 건데요. 여기 보면 최근 승인된 인프라 투자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상하이의 공항 2곳, 철도역 2곳. 예, 이쪽이 한 50조 원 가까이 규모가 비용이 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역시 중국은 예, 스케일이 큽니다. 예, 스케일이 크네요. 자, 다음으로 일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제 2020년도 예, 도쿄 올림픽 때문에 예, 일본은 분위기가 좋죠. 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지금 일본은 그냥 뭐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금 올림픽 때문에 예,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림픽 특수로 인해서 일본 실업률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리츠 예, 수익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게 리츠라고 하면 예,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를 리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진국 쪽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제가 이제 미국 쪽을 약간 좀 공부를 해보면 이런 리츠 쪽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미국은 이제 금융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간접적인 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런 리츠 수익률이 현재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호황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인데요. 보시면 이제 과거에 2014년도 12년부터 13년 넘어갈 때 이제 리츠 수익률이 확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지속되고 있고, 도쿄 지역 호텔 객실 가동률은 한 8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번외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업 부동산 쪽에 공실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투자 규제가 심하다 보니 일본 쪽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에다가 투자 금액이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이제 용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예를 들면 한 70%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본인 투자 금액 한 30%를 이제 투입을 해서 연 수익률 한 5%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 특수가 있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근데 일본이라고는 하지만 투자 금액이 많이 들겠죠. 물론 이제 30%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규모가 큽니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몇십억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한국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상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미국도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올림픽 투수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하고 경기가 부양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물론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인프라 투자 굉장히 천시를 했죠. 좀 이게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는 인프라 투자 안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겠다 라고 해서 지금 그 예비 타당성 면제 프로젝트 한 24조 규모의 여기 들어갔네요. 그 예비 타당성 면제 프로젝트 한 24조 정도 되는 규모죠. 이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보다도 많은 사업비 규모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올해는 한 그 19조에서 21조 사이 한 20조 정도, 19조 8천억 원 정도가 이제 올해 SOC 예산인데 지금 24조 원이 한꺼번에 풀리는 게 아니고 이제 매년 한 1조 6천억 원 정도 이제 더 풀리는 거죠. 이제 기본 SOC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면제 프로젝트용 사업비가 한 1조 6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던 규모가 이제 한 20조 원 가까이 계속 투자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도 SOC 예산이 얼마 정도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1조 6천억 원은 추가가 되는 거죠.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SOC 예산 증가율을 보면 올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어떻게 흐름이 전개가 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도 이렇게 SOC 규모가 올해부터 증가를 합니다. 자, 중국도 이렇게 SOC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자, 일본은 뭐 SOC 예산은 제가 파악은 못 해봤지만 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SOC 예산 예, 올해가 19조 8천억 원 규모 20조가 가까이 SOC 예산이 투하가 됩니다. SOC 예산이 투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 경기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부동산, 건설 부동산 예, 영향을 받겠죠. 어떻게? 예, 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예, 요거는 한번 자, 요 그 SOC 예산과 연계돼서 올해 토지 보상비가 22조 가량 예, 풀린다라고 합니다. 22조. 자, 미국이 450억 달러 한 45조. 이 25조 예, 장난 아니죠. 22조. 예, 중국은 물론 한 183조 원. 대략 계산해도 중국 요거 대비 한 뭐 7분의 1 정도인데 글쎄요. 예,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규모입니다. 22조. 자, 22조인데 예, 그 신규 SOC 토지 보상비로 한 1조 5천억 원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민자 사업으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철도 사업으로 해서 예, 공공택지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이제 토지 보상비로 한 20.4조, SOC 토지 보상비로 1.5조. 대략 22조 규모의 비용이 올해 예,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토지 보상비 규모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느낌이 예, 미국이랑 비슷합니다. 미국도 이제 그동안 굶었다가 SOC 투자가 이제 갑자기 이제 늘어난 거죠. 예, 중국도 그동안 예, 굶었다가 SOC 투자를 갑자기 예, 많이 합니다. 자, 우리나라 글쎄요, 예, 그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있는 예, 정부, 예, 행정부, 예, 관료들을 볼 때 예, 한국만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동향,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러한 그 정책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에는 예, 흐름은 이렇습니다. 올해부터 그 SOC 예,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될 거다. 예, SOC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된다. 글로벌하게 SOC 투자가 많이 된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예, 일본은 뭐 올림픽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예, 한국, 중국, 일본은 예,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SOC 투자가 확대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비가 22조 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크게 예,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최근 자료가 없어서 가장 최근 17년도 말 시가총액 규모를 가져와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2,300여 조 300조 규모고요. 서울은 한 840조, 경기가 651조, 인천이 126조, 지방은 한 713조, 제주가 6조, 세종이 16조 정도 규모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강남은 시가총액이 한 140조 정도 규모입니다. 네, 강남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22조의 그 토지 보상 비용이 풀리는데, 자, 토지 보상비를 받으면 이게 다시 부동산에 재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뭐 부동산에도 들어가고, 아니 토지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예, 주택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토지 보상비가 어느 쪽에 재투자 될 건지에 따라서, 그 향방에 따라서, 예, 그걸 이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돈의 흐름.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 예, 그런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는 더 공부를 해야겠죠. 그걸 알면, 예, 돈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예,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런 토지 보상비는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죠. 예, 수도권 지역이 예, 이 토지 보상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겠다. 그러면 수도권, 예, 토지, 예, 그 주택들이 다 영향을 받을 텐데, 자, 어느 쪽이 얼만큼의 영향을 받을지는, 예, 그거는 사실 알기는 쉽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22조 원의 규모가, 예, 서울 시가총액이 841조니까 22 나누기 841 하면, 예, 서울 시가총액의 한 2.6% 정도 되는데, 이 22조가 다 강남, 예, 강남이 140조죠. 강남 시가총액이 한 15% 정도 되는 거네요. 자, 그런데 거래가, 예, 이 시가총액의 일부만 되는 거죠. 일부만. 예, 그러면 이 22조 원의 규모는, 예, 지금 같은, 예, 그 거래량이, 예, 급감한 상황에서는 22조의 그 위력은 대단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참고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현재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예, 리스트를 제가 뽑아와 봤는데요. 예, 1위가 파크리오 한 10.5조 원 규모, 10조 규모입니다. 이게 송파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대단지죠. 6,800여 세대. 2위가 반포자이 한 3,400여 세대인데 서초구에 있고 한 9.2조 원 됩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잠실 S. 그 다음 4위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예, 9조 8조 규모. 예, 5위는 개포 주공 1단지. 예, 예, 여기까지 보면 대단지네요, 다들. 예, 보시면 거의, 예, 17위까지가 서울, 예, 강남권입니다. 예, 서초, 송파, 강남. 예, 강남, 송파, 서초. 여기 유일하게 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예, 마레프라고 하죠. 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예, 시가총액 5조 원 규모로 18위를 랭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중구 신당동의 남산타운, 예, 4.9조 원, 한 5조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이 22조 원의 규모가, 자, 어디로 흘러갈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예, 그 투자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예, 지금 현재 올해, 예, 부동산 시장의, 예, 중요한 키 포인트, 예, 변수는 이 토지 보상비, 결국엔 유동성이죠. 유동성, 돈의 흐름. 예, 지금 정부 입장에서, 예, 그 수요를 꽁꽁 눌러놨습니다.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예, 3기 신도시, 뭐 예상컨대 2022년도나 23년도에 본격적으로, 예, 입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예, 준비를 해서 거기도 이제 그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해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토지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또 풀리겠죠. 자, 그러한 그 토지 보상비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예, 돈의 흐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예,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건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큰 줄기를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 토지 보상비들은, 예,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고, 예, 수도권 지역으로 다시 재투자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예, 수도권 지역 보시면 이제 서울 한 841조, 경기가 한 651조, 한 1500조 규모가 이제 인천까지 합치면 한 1600조 규모가 이제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 자, 이 중에 이제 뭐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보는 개인적인 생각은 자,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수요를 꽁꽁 눌러놨지만 이런 유동성은 뭐 유동성도 많이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대출 규제, 지금 그 규제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사실 뭐 투자 수요들이 들어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토지 보상비들이 이런 그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으로 몰릴 것인지, 자, 그런 부분들 좀 더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제 생각에는 글쎄요, 규제 지역보다는 오히려 비규제 지역으로 이런 그 자금들이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규제 지역들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부에서 또 한번 급등한 지역들도 눌러버리겠죠. 그러면 다시 규제 지역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자금들은 또 지방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지방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당 기간 또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지역이 침체가 돼야겠죠. 그러면 그 침체된 지역을 다시 한번 풀고 규제를 완화시키고, 이러한 흐름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이제 누르면 결국엔 지방 시장이 이제 반작용으로 오르게 되고, 지방 시장을 다시 한번 눌러버리면 다시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고,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뭐 그 언론에서는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지방 시장은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비규제 지역들은 흐름이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올해 이제 풀리는 이러한 토지 보상비들이 어떻게 그 움직일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한국감정원에서 그 주간 시세 동향을 발표를 한 걸 보시면 지금 전주 대비 그 감소폭이 하락폭이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상황인데, 이제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이러한 그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번 주가 이제 어제 발표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그 하락폭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락폭이 반으로 줄었고요. 뭐 다음주, 다다음주 보시면 그런 그 하락폭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승 반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주, 다다음주 이제 2월, 3월 달 주간 시세 동향을 보시면 지금 현재 어떻게 이제 그 설 연휴에 사실 부동산 시장은 전통적으로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이제 정부가 꽁꽁 눌러 놓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결국에는 집을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3월달 봄은 올 것 같습니다. 봄은 올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정부가 이제 꽁꽁 눌러놨기 때문에 이게 용수철처럼 튈 것인지 아니면 반짝할 것인지 그런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월 3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SOC 주요 국가별로 이렇게 SOC 투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우리나라도 글로벌 상황과 동조해서 지금 현재 SOC 예산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긍정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